왕이 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야 했던 운명의 남자, 그리고 그 곁을 지키다 함께 쓰러져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왕좌에 앉은 것을 축복이라 여겼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가장 무력한 왕과 왕비의 비극적인 연대를 통해 거대한 권력의 본질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번뇌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 속에서 가장 무력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비극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시간은 바야흐로 14세기 후반,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려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처럼 위태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외구의 침입과 국경 지역의 군사적 불안이 이어졌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으로 나라의 질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끝없이 이어진 전란과 수탈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절망감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그저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궁궐은 화려함을 잃고 쇠락한 왕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황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성계와 그의 뒤를 잇는 신진 사대부들이었죠. 그들은 낡은 고려를 개혁하겠다는 명분 아래 빠르게 권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있었습니다. 쇠락한 왕조의 그림자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자들의 야망이 어둠 속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었달까요?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이성계와 개혁 세력의 이해관계가 빠르게 결집하며 고려 왕조의 향방을 뒤흔들 정치적 구상이 점점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랑의 한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었죠. 왕위 계승 서열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던 그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은 이성계 일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양왕은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허수아비 왕이 필요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염원이자 최고의 영광이겠지만 공양왕에게는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짐이자 차가운 죽음으로 향하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왕이 되기를 간절히 거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는 체념하듯 왕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황량한 궁궐 안에서 치러진 그의 즉위식은 화려함보다는 쓸쓸함이 감도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새로운 왕에게 환호하기보다는 다가올 시대의 불안한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고뇌와 체념의 빛이 역력했을 겁니다. 마치 자신이 앉은 자리가 축복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임을 예감하는 듯 말이죠. 그리고 그 쓸쓸한 왕의 곁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양왕의 왕비, 순비 노씨였죠. 그녀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모든 혼란을 목도하며 남편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영광 뒤에는 자신들 앞에 펼쳐질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의 밤,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까요? 혹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을까요? 새로운 왕과 왕비에게 찾아온 궁궐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을 겁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공양왕의 깊은 한숨과 순비 노씨의 불안한 시선이 교차했겠죠. 왕자는 그에게 권력이 아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입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가 앉은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기 시작한 고려라는 배의 선장 자리였지만 실제로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하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신진 사대부 세력이었죠. 그들은 새로운 왕을 옹립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에게 진정한 권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양왕은 형식적 왕권을 유지한 채 즉위했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이미 이성계와 개혁 세력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왕의 권한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회의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왕의 권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실제 정책 결정의 무게추는 점점 개혁 세력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발언권은 점점 축소되고 중요한 결정들은 왕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는 그곳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전혀 행사할 수 없었죠. 그저 묵묵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왕실의 위엄은 땅에 떨어졌고 궁궐의 살림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니 그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성계의 개혁 세력은 전제개혁의 핵심으로 과전법을 공포해 권문세족이 장악하던 토지 질서를 흔들었고 그 여파 속에서 왕실 역시 이전처럼 국정을 떠받칠 안정적 기반을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은 점점 더 초라하고 텅 비어갔을 겁니다. 왕의 거처는 형식상 궁궐이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된 채 주요 국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의 정치적 고립감은 점점 깊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순비 노 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남편이 겪는 무력감과 깊은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며 그녀는 함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왕비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는 그저 불안과 두려움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겠죠. 밤이 깊어지면 잠 못 이루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거나 혹은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태로운 시간을 견뎌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왕위의 무게가 아닌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고려의 운명을 결정지을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고려의 대표적 충신으로 꼽히는 정몽주가 1392년 4월 피살되었다는 소식, 통설로는 개성 선주교 사건으로 전해지는 그 죽음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왕실 역시 그 파장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이성계 세력에 맞서 고려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 왕조의 존속 가능성이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소식은 고려 왕실과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공양왕 역시 변화하는 정치 현실 앞에서 더욱 좁아진 입지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직접 사건을 되돌릴 힘이 없다는 현실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공양왕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좁아졌고 고려 왕조에 남은 시간마저 빠르게 줄어드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순비 노 씨 또한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자신들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직면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들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지는 듯 보였죠. 정몽주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성계 세력은 이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고 빠르게 왕실을 향해 좁혀 들어왔죠. 마치 거대한 덫이 서서히 조여 오듯이 공양왕과 순비 노 씨는 자신들이 갇힌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냉혹한 현실과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예고였을 뿐입니다. 정치적 흐름은 이미 개혁 세력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왕과 왕비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 이후 고려의 운명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급류에 휩쓸린 배처럼 빠르게 종착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이성계 세력은 이제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거침없이 밀어붙였죠. 고려의 명운을 결정지었던 위화도 회군 이후 그들은 이미 실질적인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뿐이었죠. 1392년 마침내 그들은 공양왕의 폐위를 결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뜻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막상 폐위 교지를 받아든 공양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을 겁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던 왕좌에 앉은 지 불과 4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말이죠. 그 순간 왕으로서 누렸던 형식적인 권위나 영광은 티끌처럼 흩어지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비참함만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왕이 되던 순간부터 이미 예정된 길을 걸어왔다는 체념과 함께 차라리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비 순비 노씨 또한 남편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한때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기간은 짧았고 실질적인 권위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남편과 함께 떠나야 할 유배길 뿐이었죠. 궁궐을 떠나는 그들의 행렬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화려했던 어가 대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과 왕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수레에 몸을 싣고 떠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저미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것을 상징하듯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고 쓸쓸하게 이어졌습니다. 공양왕은 폐위 뒤 원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간성등지로 거처가 옮겨졌다고 전해지며 왕과 왕비는 점점 더 외진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유배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때는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재위 기간도 짧았고 실권 역시 제한된 채 시대의 경랑을 맞아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낯선 땅에서 세상과 단절된 유배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거죠. 유배지에서 공양왕과 순비노 씨는 왕과 왕비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존재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애썼을 테죠. 해가 저무는 유배지의 쓸쓸한 풍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냉혹한 권력은 그들에게 마지막 안식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성계 세력에게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으니까요. 결국 1394년 공양왕은 간성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공식 기록에는 명확한 사인이 적혀 있지 않아 사사설과 자결설 등 여러 해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비 노 씨의 최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이 갈리는데 공양왕이 죽음을 맞이하던 무렵 함께 사사되었다는 전승도 있고 다른 설로는 비극적인 방식의 죽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들의 죽음은 역사서에 단 몇 줄의 짧고 건조한 기록으로만 남겨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존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려의 정치체제와 상징적 질서는 빠르게 해체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500년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꿈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찬란하게 그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시작 뒤편에는 원치 않은 왕좌에 앉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공양왕과 순비 노 씨의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연대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먹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자의 기록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뇌와 인간적인 연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공양왕과 순비 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쓰러져간 왕조의 마지막 기록으로만 치부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비극은 권력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애틋하고도 처절한 인간적인 연대의 기록이니까요. 그들의 삶은 한 시대의 종말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개인의 고뇌와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편에서 기록되기 마련이죠. 화려하게 막을 올린 조선의 기록 속에서 고려의 마지막 왕 부부의 이야기는 지극히 짧고 또 건조하게 몇 줄로만 남겨졌을 뿐입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가 역사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짧은 기록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이야기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번뇌와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묵묵한 지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왕과 왕비의 신분이었지만 유배지에서 그들은 모든 권력을 잃고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화려한 궁궐의 장막 뒤에 숨겨졌던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을 서로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처절한 연대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덧없이 사라져버린 권력 앞에서 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나누었던 위로와 지지는 그 어떤 왕좌의 영광보다도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공양왕과 순비노 씨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한때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왕의 자리도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의 기록을 넘어 인간적인 존엄성이 어떻게 위협받고 또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지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의 찬란했던 500년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찬란하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궁궐의 기와장은 바뀌고 새로운 제도와 사상이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새 시대의 시작 뒤편에는 원치 않은 왕좌에 앉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공양왕과 순비노 씨의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묘소는 지금도 어딘가에 쓸쓸히 남아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힌 연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공양왕과 순비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조의 마지막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개인이 어떤 의지와 운명으로 교차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권력의 칼날 앞에서 인간적인 존엄과 연대가 얼마나 위태롭고도 동시에 소중한 것인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수많은 패자의 눈물과 익힌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쓸쓸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